자, 다음 특종 역시 특별한 화폐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재 이 동전은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화폐박물관에서 보관 중인데요. 저거 뭐죠? 소나무인가? 돈이에요? 이 동전은 1710년에 일본에서 발행된 은화입니다. 자, 특이한 점은 분명 일본에서 만든 돈인데 일본에서는 사용 불가! 오로지 조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왜요? 자, 당시 국제무역을 할 때에는 이런 은화가 국제화폐로 통용됐는데요. 일본에서는 오직 조선과의 무역 거래를 위해 이 은화, 일명 인삼대왕고은을 발행했던 겁니다. 인삼 살 때만 쓰는 거. 그렇습니다. 자, 일본의 인삼대왕고은은 조선과 인삼 무역을 하기 위해 만든 특수 은화인데요. 아니 근데 기존 돈으로 거래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인삼 거래하겠다고 굳이 돈을 따로 만들어요? 흔히 고려 인삼으로 불린 조선산 인삼에 대해 일본인들은요. 고려 인삼이 아무리 비싸도 일본에서는 물량이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인기였는데요. 야, 자, 그런데 이번 인삼 대금으로 준비한 은화입니다. 아니, 은 함량이 뭐 이거밖에 안 돼요. 이 돈 못 받아요. 이렇게 기존에 거래하던 일본에서 제조한 은화, 경장은의 은 함량은 80%였지만요. 일본이 화폐 개혁 이후 제조한 은화, 원록은의 은 함량은 64%. 은 함량이 모자랐던 겁니다. 이에 조선의 인삼 무역상들은 은 함량이 낮은 원록은으로는 거래를 안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일본에서 고려 인삼 인기가 엄청났다고 했잖아요. 조선과의 인삼 무역에 문제가 생기자 일본은 안달이 났습니다. 이미 화폐 개혁을 해놨는데 조선 무역상들은 일본 은화를 안 받아주고 또 어떻게든 고려 인삼 구매하고 싶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결국 일본이 내린 결정은 조선과의 무역 전용 화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710년 일본은 기존에 거래하던 은화, 경장은과 순도가 같은 인삼대왕 고은을 발행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화폐 개혁으로 발행된 원록은과는 은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사용을 금지시켰던 거죠. 한국을 위해 발행된 외국의 특별한 동전, 단군전과 인삼대왕 고은이었습니다. 세계 속 코리아의 흔적 19, 10일이 공개합니다. 모모모 가슴에 새겨진 한국 시인.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별에는 밤, 서시, 참회록 등 수많은 명시를 남기고 한글시를 통해 민족 정신을 지켰던 항일 민족 시인 윤동주. 그런데 한국인의 가슴을 울린 윤동주 시인의 시비가 아주 의외인 곳에 세워져 있는데요. 바로 일본 교토에 위치한 도시비 대학입니다. 저는 저기 다녀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보면 윤동주 시비에 이미 많은 무궁화가 뭐 태극기도 다 꽂혀 있고 이미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계시고 지금도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이곳은 윤동주 시인이 1942년부터 유학 생활을 했던 대학입니다. 1995년 도시비 대학 내 코리아 동창회에서 글을 기리기 위해 시비를 건립. 이 시비엔 그가 직접 쓴 서시 원고 속 한글 필체가 그대로 새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요. 한국인뿐 아니라 많은 일본인들이 윤동주 시인의 시비를 찾아 그의 시를 읽으며 추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가 워낙 훌륭하잖아. 윤동주를 기리는 모임의 일본인들은요. 코리안 동창회와 함께 매년 윤동주 시인이 생을 마감한 2월 16일 전후로 교토 도시비 대학에서 추모회를 개최하고요. 일본인들은 헌화와 시 낭송 등을 통해 윤동주 시인의 시를 추모하고 있는데요. 運動詩人の詩はなんか心が現れるような感じがします。 일본인들은 일제강점기 시절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시절에도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시를 남긴 윤동주 시인의 삶과 시에 감명받아서요. 참회하고 반성하는 마음과 함께 그 시에 매료되어 추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윤동주 시인 자체를 너무나 사랑하는 일본인들이 많아요. 아, 시가 진짜 너무 훌륭하네. 세계 속 코리아의 흔적 19, 7위를 공개합니다. 남극에서 이것 채소를 맛보다.
자, 두 기자님, 혹시 그 연평균 기온이 영하 20도보다 더 낮은 춥디 추운 남극에서 농사를 짓는다. 상상해 봤습니까? 그런 상상은 왜 하는 거예요? 땅이 파지지도 않겠는데? 아니 어떻게 키워요? 냉해라고 하잖아요. 조금만 추워도 식물은 빨리 죽습니다. 남극에서 고추 따먹고 토마토 길러 먹는 그 상상이 현실이 된 곳이 있습니다. 야 푸릇푸릇하네. 야, 이걸 실내에서 키우는구나. 자, 이곳은요, 남극 킹조지 섬의 바턴 반도에 위치한 한국 최초의 남극 과학기지, 바로 세종과학기지에 들어선 스마트팜입니다. 약 10년 전인 2010년 세종과학기지에 상추 등 잎채소류를 키울 수 있는 일명 식물농장이 만들어지긴 했는데요. 그러나 규모가 작기도 하고 또 뭐 호박, 오이, 고추, 토마토 같은 과채류는 잎채소류와 광량, 또 온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재배하는 게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남극의 세종과학기지 연구들은 2, 3개월에 한 번씩 인근 칠레에서 채소와 과일을 공급받아 왔고요. 따라서 신선한 채소는 늘 부족한 상황이었죠. 뭐 아무래도 당연히 농사가 힘든 극한 그렇죠.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채소가 귀했을 것 같은데요. 싱싱하게 먹는 게 이게 생명인데 거기 계신 과학자분들이 너무나 그리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요, 지난해 국내 최대 스마트팜 업체에서 일명 극지형 컨테이너 실내 농장을 제작, LED 기술을 이용해서 잎채소류, 과채류 각각 최적의 광량을 찾아냈습니다. 또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과 흙 대신에 친환경 무기질, 배지를 적용해서 특히 한 공간에서 잎채소류와 과채류를 동시에 재배하는 설비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또 기존의 식물 농장보다 약 2배 커진 규모로 제작돼 지난해 10월 남극으로 보내졌고요. 지난 1월 18일 무사히 도착해서 3월 중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덕분에 앞으로 세종과학기지 연구원들은요, 기존의 실내 농장에서 재배가 어려웠던 고추, 토마토, 오이, 애호박 등 열매 채소까지 다양하고 신선하게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됐는데요. 다른 데도 아니라 무려 남극에서 우와. 고기 구워 먹을 때 바로 상추 똑 따가지고 쌈싸고 고추 똑 따가지고 한국의 매운맛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남극이라는 곳도 사실 환경은 척박하기 마찬가지인데 이런 곳에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남극의 대한민국 기술로 채소들이 자란다고 하니까 야, 요거 자부심 뿜뿜이네요. 세계 속 코리아의 흔적 19, 6위를 공개합니다. 한국인도 모르는 이것의 사연? 이 음식의 이름은 바로 한국 당근이라는 뜻을 가진 마르코브 바카레이스키입니다. 사진 속의 이 음식은요, 러시아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에서 한국 당근 혹은 한국식 당근 샐러드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지 식료품점과 마트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친숙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일부 중앙아시아에서는 오래전부터 국민 반찬으로 사랑받고 있는 이 음식이 사실 한국에는 정작 없는 김치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중앙아시아에서 어떤 식으로 저게 이제 개발돼 나온 건지 그게 궁금해요. 궁금하죠? 고려인들 대부분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로 쫓겨나게 됩니다. 당시 고려인들이 살던 지역은 반사막지대로 배추와 무가 자라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당근을 이용, 고춧가루 대신에 고수와 칠리가루 등으로 김치를 만들어 먹었던 것이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하나로 어떻게든 김치를 만들어 드시겠다는 일념 하나에 만든 메뉴 아니겠습니까? 야,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줄 몰랐어요. 매콤 새콤 달콤한 단무지와 맛이 비슷해서 느끼한 음식과도 찰떡궁합을 자랑. 그래서 고려인들이 만든 당근김치는 한국인들은 정작 잘 모르지만 러시아와 일부 중앙아시아에서는 친숙한 음식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 거기 사람들이 고기 메뉴 종류가 많은데 그걸 먹을 때 같이 먹는군요. 최고죠. 고향의 맛을 그리워한 조상들이 만든 가슴 아픈 맛입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인들의 고향의 맛으로 사랑받고 있는 또 하나의 우리가 잊고 있었던 K푸드였습니다. 세계 속 코리아의 흔적 19, 5위 공개합니다. 대만에서 발견된 사진의 정체는 2020년 9월 21일 국내 한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된 사진 한 장. 사진은 1920년대 대만 타이중의 번화가인 지광거리의 모습을 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진이 공개되자 대한민국 근대사 사료로 높은 가치가 있는 사진입니다.
자, 요거를 좀 이렇게 아, 할 때 두 분 이걸 모른다고요? 알죠. 방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예. 아, 그냥 방송에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 방송인데 어떻게 방송을 생각을 하네요. 이거 우리 대기실에서 얘기했지. 그냥 모른다고 해. 아니, 방송 분량을 만들어야 돼요. 사진에 찍힌 사람들 중에 이 남성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의사와 함께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4대 의사로 손꼽히시는 조명아 의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독립운동가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냥 우연히 찍힌 거예요, 거기서? 근데 조명아 의사는 사실 독립운동가 분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름이 좀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자, 1928년 5월 14일 오전 9시 50분경 대만 지광거리의 찻집 부기원에서 일하던 23살의 조선인 청년 조명아는요. 당시 대만에 주둔하던 일본군을 살피러 온 현역 육군 대장 쿠니노미야 구니요시가 타이중 주도서관 앞 사거리를 지나던 그때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를 향해 독을 묻힌 단도를 던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 육군 대장 쿠니노미야가 누구였냐면 바로 당시 일본 일왕 히로히토의 장인, 일본이 신성시하던 황족의 일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쿠니노미야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이듬해 1월 복막염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단지 조국 대안을 위해 복수한 겁니다. 대한민국 만세! 군중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친 조명아 의사는 현장에서 체포. 그해 10월 10일 타이베이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대단한 분이 왜 이렇게 안 알려져 있는 거죠? 그의 장손에 따르면 조명아 의사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거사 후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편지를 읽는 즉시 태우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남아있는 그의 사진은 넉 장이 되었고요. 특히 체포 후 찍힌 사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이 담겼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조명아 의사가 일한 부기원이 타이중시 지광거리 10호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사진을 통해 부기원의 위치가 66호였다는 것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독립운동 역사 사료로 더욱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사진이었네요. 저 사진을 우연이라도 찍어주신 분은 참 정말 감사하네요. 세계 속 코리아의 흔적 19 4위를 공개합니다. 한국인이 라스팔마스로 간 이유는 라스팔마스는 연중 따뜻한 날씨에 에메랄드빛 바다에 뽀얗고 넓은 백사장으로 유럽인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입니다. 우와. 그래서 유럽의 하와이라고도 합니다. 야, 저긴 진짜 생소하다. 저렇게 보니까 진짜 예쁜 데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와는 무려 11,915km나 떨어진 라스팔마스인데요. 알고 보면 한국과 굉장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인구 37만 명이 사는 이 작은 섬에 우리나라 영사관인 주 라스팔마스 대한민국 분관이 있습니다. 진짜? 교민들이 계시나? 진짜? 놀랍죠? 저기 왜 공간이? 놀랍죠? 왜? 현재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교민들은 약 700명. 심지어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는 15,000명이 살았을 정도로 한인들로 굉장히 붐볐던 곳입니다. 정말 먼 곳인데 어떻게 또 이곳에 사시게 되셨는지. 한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라스팔마스를 찾은 것은 1966년 11월. 한국인 선원 40명을 태운 강화호가 라스팔마스에 입항한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 한국은 외화를 벌기 위해 아프리카 인근 대서양 원양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겁니다. 그렇게 1970년대, 80년대 라스팔마스를 전진기지로 대서양에서 고기잡이하던 한국인 선원 수는 무려 10,000명에 달했는데 외워보려고? 와, 우리나라 원양어 선단은 현재 라스팔마스의 26척, 테넬리프 고려원양 기지의 21척, 모두 47척의 조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보다도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예 몰랐네. 외화를 벌 목적으로. 예, 다시 한번 또 마음에 새기게 되네요. 당시 어업 현장은 목숨을 건 조업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선끼리 부딪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끊이질 않았고요. 우리나라 선원들은 발도 펴지 못할 정도로 작은 공간에서 새우잠을 자고 또 소낙비에 몸을 씻어가며 밤낮 없이 일했는데요. 아프리카 연안의 수천 킬로미터 어장에서 언제 어디 가면 무슨 고기가 잡히는지 손금 보듯 훤할 정도의 베테랑이 됐습니다. 한국인들의 근성 하나는 정말 인정을 할 만합니다. 아무리 성실함은 정말 뒤지지 않죠.
조업을 시작한 첫 해인 1966년 252만 달러 상당의 물고기를 수출. 심지어 1987년에는 한 해에만 무려 1억 1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렇게 1987년까지 약 1조 원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어머.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네요. 아니 근데 7, 80년대 우리나라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 굉장히 큰 힘이 이 정도 액수면 그렇지. 큰 힘이 됐겠는데 이게? 보통 저희가 이제 파독 광부님들, 뭐 간호사님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라스팔마스 선원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들 못 들어봤던 것 몰라요, 같아요. 진짜. 예, 그 오늘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기사만이 남아있죠. 세계 속 코리아의 흔적 19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해 볼까요? 자, 정 기자 1위 후보를 공개하겠습니다. 다시 많이 좀 다급하게 느껴지는데 많이 다급해 보이는데? 예. 폼은 달라져. 왜냐면 오늘 한 기자님이 별 얻으면 차이가 이제 벌어지는 거거든. 올해 들어 자력으로 얻은 별이 하나도 없어요. 예.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되냔 말입니다. 저거 옛날에 되게 인기 많았는데. 일단 딱 숫자나. 사실 예전에는 많았는데 네. 오히려 우리는 지금 저런 거 잘 안 쓰거든요. 안 쓰죠. 근데 저걸 근데 저분은 왜 덮고 있는 거죠? 외국인도 저걸 저기 좋아하네요. 보니까 외국인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러니까 1위 기사의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요? 예. 그래요. 이불이요? 자, 보기만 해도 뜨끈뜨끈한 시골 할머니 댁이 생각나는 일명 할머니 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조차 보기 힘든 이 담요가 대체 어떻게 외국 침실까지 진출하게 됐느냐? 바로 주한 미군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해외에 알려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군들이 미군 기지 근처 시장에서 부드러운데 보온성까지 퍼펙트한 이 할머니 담요를 구입한 뒤 직접 사용하거나 선물하면서 SNS를 통해서 조금씩 알려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할머니 담요의 아메리카 침실 침투력이 어느 정도냐?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미국 A 쇼핑몰에서 Korea Grandma Blanket, Korea Mink Velvet Blanket으로 현재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할머니 담요로? 그럼요. 아예 이름이 할머니 담요네. 할머니 담요네. 그랜마예요. 호랑이나 꽃, 사실 이런 강렬한 무늬와 시선을 사로잡는 원색의 컬러. 우리에게는 촌스러운 이불로 생각되지만요. 하지만 외국에서는 힙하죠. 스웩 넘칩니다. 그 자체입니다. 해외에서는 말이죠. 파격적인 디자인과 화려한 컬러감, 여기에 탁월한 보온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사로잡아 버렸고요. 게다가 이 담요가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이 이불만 덮으면 혼수 상태에 빠진 것처럼 자게 됨. 자, 그래서 현재 이 할머니 담요는 A 쇼핑몰에서 약 $60, 약 66,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할머니 집에 가도 없어요. 할머니 이불을 살려면 이제 해외 직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웃기다.